연예인도 건물 팔아서 손해봤다고요? 그런데 이거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MC몽 씨가 강호동 씨한테 166억에 산 가로수길 빌딩을 152억에 매각했습니다. 1년 반 만에 14억 손해입니다. 취등록세,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실질 손실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건물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 거래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MC몽 씨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배우 하정우 씨도 보유 빌딩 4곳 중 2곳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해리 씨도 삼성동 건물을 145억에 내놨습니다. 김태희 씨도 한남더위를 127억에 매각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거듭 강조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연예인들의 꼬마 빌딩 매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수십억, 수백억 투자한 건물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여러분의 자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큰 변화를 아셔야 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같은 부동산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면 다 같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파트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고 상가도 부동산이니까요. 예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2017년, 2018년에는 아파트값이 오르면 건물값도 같이 올랐습니다. 자금이 아파트에서 건물로, 건물에서 아파트로 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와 건물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건물 쪽,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들어보셨죠? 7층 이하, 매매가 50억 원 전후의 중소형 건물을 말합니다. 한때 재테크의 꽃이라고 불렸습니다. 건물주 되면 인생 역전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2020년, 2021년에는 꼬마 빌딩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연간 2만 5천 건, 금액으로 22조 원이 거래됐습니다. 직장인도, 연예인도, 유튜버도 너도나도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플래닛에 의뢰해서 서울 꼬마 빌딩 실거래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거래 규모가 3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1년에 22조 원이던 것이 12조 4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꼬마 빌딩으로 분류되는 10억 초과에서 50억 원 미만 거래는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거래가 줄었다는 건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없냐고요? 공실률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로수길만 해도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조사 기준으로 공실률이 40%를 훌쩍 넘겼습니다. 10칸 중 4칸이 비어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도 신사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5.6%에 달합니다. 같은 해 2분기 13.3%, 3분기 14.8%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사동의 3.3제곱미터당 월 환산 임대료가 1년 만에 19만 4천 원에서 16만 9천 원으로 13.1% 떨어졌습니다. 공실이 많다는 건 뭡니까? 임대료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건물은 샀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대출 이자만 매달 나가는 겁니다. 마치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안 오는 것과 같습니다. 고정비는 나가는데 매출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MC몽 씨 사례가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배우 이혜인 씨 사례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4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3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자기 자금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 전형적인 고래버리지 구조입니다. 그런데 6개 층이 전부 비어서 월 1200만 원 이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600만 원에 불과했고 매달 600만 원을 자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자 속옷 공구까지 나섰다고 직접 밝힐 정도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1월 80억 원에 거래된 4층짜리 꼬마 빌딩이 12월에 53억 원에 매매됐습니다. 1년 새 33%가 빠진 겁니다. 모든 층이 비어있는 전체 공실 상태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투자의 핵심은 임대 수익입니다. 건물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투자가 성립합니다. 임대가 안 되면 건물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됩니다. 지금 꼬마 빌딩 시장이 정확히 이 상황인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이 1.37%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임대료 관련 소득 수익률은 0.45%에 그칩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분기에 45만 원밖에 못 번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수 경기 침체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닫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신사동에서만 지난해 개업 283곳, 폐업 350곳입니다. 문 닫는 가게가 새로 여는 가게보다 100곳 가까이 많은 겁니다. 임차인이 나가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9.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배가르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이커머스 확산입니다.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도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일상적인 소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리테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오는데 굳이 가게에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상권만 살아남고 이면도로 상가는 지속적으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금리 장기화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7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4월 10일 결정입니다. 여기에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도 취임 연설에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 안정에 더 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건물 투자 수익률은 더 내려갑니다. 네 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됐고 약 1만 7천 가구 4조 원 규모의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도 차별적 금리 정책이 적용되면서 건물 투자의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치니까 건물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KB부동산도 꼬마 빌딩 시장 분석에서 건물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8.2 대책, 12.16 대책 등 강력한 아파트 규제가 이어지면서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꼬마 빌딩 시장이 한때 뜨거웠지만 입지, 선별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공실률 상승이라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강해지면서 꼬마 빌딩으로 자금이 다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성수 연무장길 일대는 3.3제곱미터당 5억에서 7억 원대 호가가 형성되고 있고 도산공원 인근도 3억 원대 중반에서 4억 원대 중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소수 핵심 상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 전체 꼬마 빌딩 시장은 여전히 한파입니다. 돈이 무차별적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극소수 핵심 상권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이번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힘든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8.98% 상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사상 최초로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부동산 기준으로 강남구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초구도 1억 1천만 원을 넘었고 그 뒤를 송파구 9천만 원, 용산구 8,500만 원이 잇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은 5,92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5%나 뛰었습니다. 건물은 공실 때문에 20억 손해를 보고 파는데 아파트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찍고 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초양극화입니다. 한경부동산 밸류업센터도 2026년 시장을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국면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는 아파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핵심 지역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26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정체 또는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수도권 매매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한 반면 지방은 오히려 1.7% 하락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디커플링이 2023년 이후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도 정상 수준의 70%에 머물면서 미래에셋증권 표현대로 유동성이 잠긴 상태에서 가격만 움직이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과열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정책이 수요를 억눌렀지만 공급은 더 늦어졌고 그 결과 진정이 아니라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파트도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엄청 줄었잖아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고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도 제한됐는데 이래도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습니까? 결국 건물처럼 아파트도 꺾이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시면 구조가 다릅니다.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실, 그러니까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없으니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파트는 정반대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공급 절벽입니다. 매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신축 입주 물량이 11만 1,700호입니다. 2025년 16만 1,300호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서울 입주 물량이 과거 평균 대비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정책 결정부터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전세 매물까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만 서울 전세 매물이 1만 5천 건 수준까지 줄었고 전세가가 6억 원을 돌파하면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갭투자는 차단했지만 동시에 전월세 매물이 줄어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수요는 눌렀는데 공급도 같이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줄었다는 건 사겠다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매물은 없는데 수요는 있으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 절벽 속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인지 입장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 특히 꼬마 빌딩 투자를 하고 계신 분, 공실이 있으시다면 지금 시장 구조에서 공실이 채워지기를 마냥 기다리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수 경기 회복이 더디고 이커머스가 확산되는 흐름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상권, 성수 연무장길이나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 인근 같은 검증된 상권이 아닌 이면도로 건물이라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국제뉴스 기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자금이 무차별적으로 번지기보다는 핵심 상권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둘째,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시는 실수요자분. 숫자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이시라면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쉽게 말해서 월급이 피자 한 판이라고 하면 빚 갚는 데는 딱 3조각까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40%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약 4억 원입니다. 자기 자금 2억을 합치면 6억. 1년 전에는 관악구, 금천구 쪽에 6억대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7억, 8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소득인데 1년 만에 살 수 있는 집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연소득 1억 원이시면 대출 가능 금액이 약 5억 7천만 원, 자기 자금 3억을 합치면 8억 7천만 원인데
서울 매매 87%가 15억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선택지가 있는 구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2026년 매수 전략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일을 피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세로 사시는 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동시에 월세 전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들은 미리 매물을 확인하시고 전세가율이 50%를 넘으면서 매물이 3주 연속 감소하는 지역은 매매 전환도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금리에 따라 이자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금리 4.5%일 때 월 이자가 약 150만 원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려서 시장 금리가 4.0%까지 떨어지면 월 이자가 약 13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17만 원, 1년이면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유가 상승으로 금리가 안 내려가고 5%까지 오르면 월 이자가 16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대출인데 금리에 따라 연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동향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건물을 팔고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수익 구조입니다. 건물이든 아파트든 지금 내 자산이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고 있느냐 아니면 매달 현금을 빨아가고 있느냐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실이 있는 건물은 현금을 빨아가는 자산입니다. 수요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전세금이든 월세든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입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중동 전쟁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고 한국은행도 공급 충격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더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주담대 이자 부담은 계속됩니다. 신현성 총재도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공급 위험을 언급하면서 신중한 정책 기조를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경기 둔화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1.7% 성장이긴 합니다만 한국은행은 경제상황 평가에서 반도체 호조와 추경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공급 충격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주택 구매력도 떨어집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99.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나 빠진 것도 이런 불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정책 변수입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 현실화, 양도세 중과 회기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 매도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분석에서도 시장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지만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최소 2에서 3년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서울 집값이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수도권 전체는 2.5%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가격을 떠받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반면 경기 둔화와 대출 규제가 수요를 억누르면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둘이 엇갈리는 핵심 분기점은 금리입니다. 이걸 시간축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단기, 지금부터 3개월 이내를 보면 중동 전쟁 상황과 유가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물가 압력이 커지고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집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 이어지면서 매물이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늘어도 실수요 지역에서는 가격이 크게 빠지기 어렵습니다. 중기 3개월에서 1년을 보면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면 매수 여력이 살아나면서 상승 압력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동결을 지속하면 거래 침체가 이어질 수 있지만 입주 물량 감소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장기 1년 이상 3년까지 보면 입주 물량 절벽은 이미 확정된 변수입니다. 2027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과거 평균 50% 이하로 줄어드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결정부터 실제 공급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결정해도 실제 입주는 2030년대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상승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축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단기 조정에 겁먹어서 장기 기회를 놓치는 것도 문제이고 장기 전망만 보고 단기 리스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정체는 초양극화입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건물은 공실과 손실에 시달리고 아파트는 공급 절벽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수십억 손해를 보고 건물을 파는 이유는 건물주의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수 침체, 이커머스, 고금리, 규제 강화가 동시에 겹치면서 공실 없이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극소수 핵심 상권 빌딩을 제외하면 건물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부동산이라고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건물이냐 아파트냐, 핵심 입지냐 외곽이냐, 실수요냐 투자냐, 이 세 축을 기준으로 본인의 자산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공실률과 수익률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아파트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 전세가율이 50% 이상이면서 매물이 감소하는 지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KB부동산 분석이 좋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조건에서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최소 2에서 3년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가 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복하기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 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